안녕하십니까. 일부 사회를 맡은 SGI 컨설팅 대표관입니다. 오늘 통일 대비 남북 ICT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천환 선임연구원님이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김남규 교수님이 남북 ICT 인프라 구축 협력을 위한 제언해갖고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세 분의 우리 이기루 KT 팀장님, 이태호 3.1 회계법인 부대표님, 성수 KBS 부장님이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제 발표자가 20분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김천환 선임연구원님께서 우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부 주제 발표는 통일 대비 남북 ICT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천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시대기 제안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하는 내용은 통일 대비 ICT 인프라 구축 방안인데요. 모두에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 위대부에 요청을 받아서 시행했고 금년 2월 28일 완료한 대비 정책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미래부의 지적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만 한국정책재단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비지만 좀 간결하게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통신, 방송, 그리고 우정. 세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정 쪽은, 아직 ICT 분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 부분으로 시간 과정 제한했고요.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상황, 현황을 살펴본 이후에 구축 방안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떤 지원으로 이것을 구축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시작이 된 것은 이제 통일 전후, 통일 이후에 사회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게 뜻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본 정부의 국정화제로 제시한 바 있고 작년 3월에 VIP께서 드레스덴에서 선대 제안을 쪽에 있습니다. 첫째가 인도적 이산가족 문제 해결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철도 및 ICT 관련되죠. 그 다음에 민족 동질성 확보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시행이 있었고, 그러한 점을 제안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 개선은 여건 조성에 대비해서 북한적 ICT 인프라 구축 계획을 급히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제할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인프라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통합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의 개괄을 살펴본 다음에 추진 주체별로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가 살펴본 이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신 쪽은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져 있고 또 잘 아시는 인터넷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선 쪽은 지금 2007년 이후에 보급이 정체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동축 케이블을 돈이 되기 때문에 전부 파라고 해서 유선이 거의 쓸모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탈북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당 간부인 자기 아버지가 당 간부였다는데 그 유선 전화는 최신 분소 우리로 얘기하면 우체국이죠. 우체국에서 집으로 각 가정으로 동축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다 파간다고 합니다. 당 간부에서 또 그 선을 연결해주면 그걸 또 파가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이제는 무선 전화로 쓴다고 합니다. 하여튼 높은 설치 비용과 함께 막 그 케이블을 파가는 바람에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외 전화는 전부 평양에 집중해서 자동차 바퀴살처럼 지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중앙 집중식이고 국제 전화는 위성을 활용하는데 너무 비싸고 풍업이 좋지 않아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동전화, 무선통신 이동전화와 인터넷인데 이동전화는 2014년 작년 말 현재 280만 명으로 ITU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려링크라는 브랜드로 오라스콘과 북한 최신상사의 최호 회사 간에 합작된 회사가 있고요. 단말기 가격은 약 100불에서 400불 정도 하고 기본 요금은 약 월 12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신비가 이중구조예요. 북한 주민에게는 엄청나게 싸고 외국이라는 데는 엄청나게 비싸서 외국 그 돈은 수익은 외국인 가입자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14년 초부터 외화출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인프라는 11년 기준 총 453개 기지국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인구 대비 커버리지가 약 94%나 되지만 이것은 국토 대비 약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쪽은 워낙에 산악지역이 많아서 전부 도시에 몰려 살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해서는 수업 교육 목적 이외에는 외부 인터넷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평양고등학교 박찬모 총장님이야 여러분과 계시지만 교육 목적으로서는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전기 문제 때문에 활용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구적인 문제 이외에는 인터넷 관리는 스타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북한 체니슨과 테르왁스의 합작회사가 공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06년 현재 총 3,230개 리 중에 200개 리 지역에 광케이블이 구축되어 있는데 계속 증설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살펴보면 통신자원 대체로 주파수와 전화번호 나눌 수 있는데 주파수는 우리 지금 5G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북한은 아직도 3G 통신을 사용하고 있고 주파수 대역은 2.1GHz 대역입니다. 우리 남측과 동일합니다. 전화번호는 이제 유선의 경우에 평양은 서울같이 지역번호가 02예요. 그리고 시, 군별로 지역번호가 3자리에서 4자리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2006년 입수한 북한 전화번호 책인데 이게 98년 인쇄되고 나서 한 번도 발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비밀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당 간부에게는 전화번호 책을 갖고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종이값이 비싸서 이것도 아예 제작을 하지 않고 있고요. 김정희, 김일성 두 사람의 전원이 있고 보면
함흥시 같은 경우는 053, 그 밑에 군 같은 경우는 4자리 숫자로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 전화는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동 전화번호는 식별번호가 0191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는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김일성 탄생연도가 1912년이라고 해서 191D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동 전화의 식별 번호는 0191이고 처음에 EXX로 3자리 숫자로 시작했습니다만 100만 가입자가 넘고 나서는 다시 3XX 번호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OXX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4자리고요.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유선전화는 의미가 없고 이동전화 회선수는 우리가 5,700만 회선에 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80만 회선이고요. 약 우리하고 인구 100명당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이용자 수가 우리는 4천만 명이 넘는데 거기는 고작 20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살펴보면 방송은 지상파, 라디오, 위성방송을 나눠볼 수 있는데 지상파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 체계인 PAL 방식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벌써 2013년 ATSC로 디지털 방식을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중앙TV, 만수리TV 용량 상태는 아직도 PAL 방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남방송인 개성TV만 NTSC 방식인 디지털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아시다시피 김일성 교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방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관계로 99.4%까지 전국 유선이 되어 있고요. 250kW 이상 대남 진행 대규모 중파 방송 시설이 통양, 개성, 회주 등에 있는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남부 중부권까지 실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은 2010년부터 타이컴 5호 3696을 인차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98년 7월 태국 위성 타이푼 3호입니다만 중계기를 임차해서 126개국과 송신 매체로 활용하는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국내 중계시설, 북한의 중계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평양과 지역 연결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시설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에 남북 방송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KBS 측에 각종 마이크로웨이브 시설을 교체해달라, 개성과 평양 간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측 대답이 교체해주면 뭐하냐, 마이크로웨이브는 그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너희들 전력으로서는 여기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등등의 이유로 도와주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인프라 구축 방안, 현황을 이 정도로 파악을 한 후에 구축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은 이제 첫 단계별 계획으로 저희들이 나눠봤는데요. 단기는 통일 전후와 통일 이후 1년까지, 중기는 통일 이후 3년부터 5년 사이, 장기는 5년 이후를 얘기합니다. 통신 쪽에서는 단기적인 취약시설을 보완하고 2G 통신을 기존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댑터를 활용한다든지 등등 이동전환 정신을 일사설계를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5G로 고도화시켜가면서 ORIP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5년 후에는 북측 전 지역에 ORIP 전부 인터넷 연결시킨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방송 쪽은 역시 처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TV 인터넷 보완하고 디지털 수신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중기적으로는 TV,
방송, 디지털 전환을 단기적으로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ORP나 IPTV 등 들어가고 난시청 해소하는 등등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신 부문의 구축 목표와 방향은 우리 통신 방송,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ORP망의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를 보완해야 할 것이고요. 유선전화는 활용도가 낮고 비용이 구축 비용이 크기 때문에 IP 기반의 인터넷 전화 보급으로 대체를 한다. 이동전화는 2G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및 LTE 시설을 신규 구축해서 인프라 확충하고 고도화하며 인터넷 현재 광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북한의 인터넷망 전송 장비를 고속용량으로 교체해서 인터넷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밑에 그 테이블을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장기까지의 그 서비스 제공 목표와 가입 누적자, 목표 가입 누적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북한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베트남 등의 사례를 참조해서 그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이 망 구축 비용이 제일 관심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소상히 말씀드리기보다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관로 구축 이 제일 돈이 많이 든다. 기간 선로와 가입자 선로 그 백본이라고 하죠. 하여튼 관로 구축에 제일 기간망의 기간 선로에 5,800억 가입자 선로 그래서 약 5조 4천억 가까이 해서 전부 한 6조 가까운 돈이 드는 걸 예측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초고속 인터넷 망하고 국사 건축 등이 좀 많이 들어서 대충 저희들이 KT, SKT, LGT의 의견 토대로 해서 산정해 본 비용은 약 10조, 최소 10조에서 최고 16조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워낙에 이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산업 시장이 많은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기존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슈퍼 와이파이 약 500m 이상도 전송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슈퍼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디지털 전환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전문가들은 아시겠습니다. DD라고 해서 디지털 디비덴드라고 해서 694MHz에서 약 798MHz인가요? 100MHz 돼요. 그것이 프리 대역입니다. 그 대역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북한 지역만이라도 무료로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을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 분야는 우리는 이제 디지털을 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도 아날로그 상태입니다. 이 방송 부분은 지금 앞에 토론에 나와 계시는 KBS의 서홍수 부장께서 우리 KSD 북한 통일 ICT 섹터의 그 자문위원이세요. 이 부분은 우리 서홍수 부장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북한 지역 기사과 방송을 기타 방송 매체 다양화를 위해서 기존 시스템 보완하고 신규 구축을 추진한다. 디지털화에 있어서 전 TV 디지털 방송은 ATSC로 구축하고 라디오는 중단파 출력을 조정하고 FM 시설을 보강하고 전국만 디지털 라디오를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측의 우리 남측의 계획입니다만 지금 북한은 DVB-T 방식이라고 하는 유럽 방식의 디지털 방송을 도입하는 수려하는 움직임이 큽니다. 중국 방식의 디지털 방송도 테스트를 해봤다고
이런 그 정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서훈 부장께서 자세히 토론 시간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들이 유럽 방식 DVB-T 방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NTSC 아니 ATC 우리 미국 방식의 그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유인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줄로 봅니다. 그리고 방송 매체도 다양화해야겠다. IPT도 있든 OIP 실현으로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계획이 있고, 수신기는 공공시설,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을 한 후에 전국에 산지에 있는 가구 589만 가구 대상으로 별도로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망구축 비용, 방송 쪽에 망구축 비용이 나오는데, 방송 쪽은 그 통신 쪽에 비해서 관로 구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저렴해요. 맨 아래 보시면 약 총 합계가 1조 2천억 정도 드는데,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그 컨버터하고 TV 수신기, TV 수상기를 제공하는 것, 그것과 그 다음에 방송국 국사 건축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방송 쪽은 1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통신 쪽은 그에 10배에서 16배, 10조에서 16조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대사방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이 말씀드린 것 이외에 긴급사태, 급변사태, 갑자기 돌발 상황, 전쟁이라든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상태에 대비해서 계획도 마련이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 다시 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것이 그 위성통신 단말기입니다. 뚜라이에서 하고 있는 이걸 MSS라고 해요. Mobile Satellite Service라고 하는 위성통신 단말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폰인데, 이런 스마트폰 말고 위성은 바로 이 단말기를 바로 위성하고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근데 통신 비용이 비싸죠. 지금 위성 하는 곳이 KCET이 있는데, KCET은 주로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고, 이것은 뚜라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이 스마트폰처럼 아무 데서나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위성 통신이 굉장히 배터리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몸체가 큽니다. 거의 3분의 2 두께가 배터리인데, 이것은 위성과 통신 때문에 배터리 전력을 많이 소비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과 함께 지금 개발 중인 것이 어댑터라고 해서 기존에 갖고 다니는 삼성 S4입니다만 스마트폰을 장착시켜서 바로 위성하고 통신할 수 있는 어댑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배터리가 달린 단말기인데, 여기다 이건 맞지 않는, 이건 S3용인데, 여하튼 이렇게 부착시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는 지금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어댑터 말고 아예 맞는 아이폰이든지 S4든 S5든지 어떤 단말기에도 갖다 부착시킬 수 있는 버즈톨 그런 그 어댑터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에서 10조, 방송에서 1조 2천억, 전부 11조
8천억 정도 비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SPC, Special Purpose 특수목적법을 설립해서 복합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제기구, IMF라든지 ADB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민간 사업자,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단일 주체로부터의 일괄적인 조달보다 다주체로부터 복합적인 지원들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각기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죠. 정부가 조달하는 장점은 정부 주도에 따른 사업의 추진력을 향상할 수 있고, 남북 간 인프라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또 남북 간 동시에 협력의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 있는 데 비해서 정부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조세저항 등 남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그 점에서 통일 초기에 경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정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크림 스킨이라고 해서 동대는 지역만 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국제기구는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 유도해서 글로벌 파티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투자 재원이 좀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지원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그러한 지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역시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성 중심으로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 급변 사태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군인들이라든지 사업자들이라든지 급변 사태에 여러 가지 조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위성통신 단말기와 그 다음에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이라고 VSAT이라고 하죠. 뉴스나 영화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펼쳐놓고서 딱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남북 간 ICT 인프라 구축 협력을 위한 제안으로 김남규 동의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동의대 김남규입니다. 네, 우선 다른 경험적으로 많으신 남북 교류 관련한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실무 차원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돼서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의 주제는 그동안 남북 공동연구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겪었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ICT 인프라 구축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줄여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제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는 약 10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2000년도 초반 처음 박 총장님을 모시고 평양정보센터를 같이 들어가서 그 PIC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랜을 처음 연결했을 때 그 떨렸던 마음이 지금도 좀 생생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포함되는 평양정보센터랑 2006년까지 가상현실 분야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이런 같은 맥락 속에서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공간 속에서 삼성 그리고 KT, 삼성은 조선 컴퓨터센터 KCC와 이어진 곳이랑 2005년까지 통신 관련된 공동연구 약 300가지 이상의 공동연구와 연구 주제를 도출해서 같은 코업을 해왔었고요. KT는 이산가족 상공 그리고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 최인센 회사나 그리고 KCC와의 공동연구와 기타 실무 차원에서 연결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들을 보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거의 없고요. 2006년도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력을 진행하면서 가장 실무 차원에서 느꼈던 그리고 모든 협력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가서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던졌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력은 도저히 저희들과 같이 맞설 수 없었다. 그러려면 북쪽에서는 이런 거 한번 교육시켜 주시죠.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남한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남북의 ICT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부터 출발된 것이 전문가를 교육해보자. 그 ICT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해서 그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면 그들이 자생적으로 무엇인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중국 단톡을 거점으로 한 중국 하나 프로그램 센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경향정보센터 등 각 북한에 있는 ICT 전문가들을 중국으로 나오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품도 개발해내는 형태로 진행을 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반동에서 일부 회사 사장님들이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현재 알아본 바로는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 교류를 할 때 연구를 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늘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앉아서 무엇을 할까? 합의서 도출하고 이런 내용 합시다. 이러한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느꼈던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T 분야에서 교육 그리고 공동 연구 두 개의 차원에서 장단점을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걸 바로 직접 던져줄 수 있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3일 교육해 주십시오. 1단위, 그리고 주 단위, 개월 단위, 길게는 연 단위. 연 단위까지는 진행은 되지는 않았지만 개월 단위 수로는 많은 교육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단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공동연구는 장기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둘이 서로 맞는 주제를 찾아나가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단점으로 살펴보면 일단 교육의 장점 중에 보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교수자와 학습자의 간접적인 교류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구라는 것은 그냥 온라인으로 이런 서류를 주고받으면 그만이겠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 간의 접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은 우리 남쪽에 있는 교수자가 또는 누군가의 사상 또는 그런 생각들이 북쪽의 전문가들을 약간 깨우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기대 효과도 총장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약간의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내용에서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어떤 발전적인 전략으로 즉 그들의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공동연구라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점적으로 보면 교육은 가장 우선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점이 공간의 확보였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나오게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지금은 거의 풀리지 않았지만 그때만 해도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서로 보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매번 들어가는 승인 절차와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안보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중간 객체를 거쳐보자. 그리고 개성이라는 중간의 객체를 거쳐보자. 라고 하는 교육 공간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했던 삼성, 그리고 KT 등등, KT는 개성을 중심으로, 삼성, 그리고 보안공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즉 반동, 심양 이런 쪽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면 분명히 교육의 목적성도 있고 그들에게 어떤 기술을 전수하여 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만큼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지식을 적게 갖고 있는 자에게 단방향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피드백을 갖는지에 대해서 딱히 정량적으로 측정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반면 이제 공동연구는 장기적으로 이루기 때문에요.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시간의 문서들이 오가게 되면 그들이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지금 상태는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습득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비해서는 기술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동주제를 도출하고 연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겠죠. 이러한 교육이나 공동연구가 갖는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느꼈던 경험을 이 ICT 인프라 구축 측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방금 전에 김철한 선임연구원님께서 정보 측면에서의 ICT 인프라 차이,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 등등을 통해서 보고해 왔습니다. 유성통신 25배 차이입니다. 유성통신 거의 20배, 10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우리는 2천만 가입자. 그러나 그들? 인터넷을 쓰고 있나? 아직은 정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정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그냥 남한은 이런 사실이고 북한은 이런 사실입니다. 격차가 큽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통일되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재원 조달 측면의 단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실무를 하고 기술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기술적인 측면으로 내려와서 유성통신은 지금 저희들은 모두 올IP로 VoIP를 쓰고 있고 그들은 아직도 유선의 PSTN을 쓰고 있다면 PSTN이 우리처럼 VoIP로 넘어오는 순간에 기술의 발전상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통신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3G를 쓰고 있지만 우리처럼 4G, 5G로 넘어오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러한 인프라 차이를 기술의 격차, 즉 실제적인 기술의 격차를 다시 매핑을 해서 결국 이전된, 즉 기술이 방향의 흐름을 정확히 정립을 하면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소요 비용을 산출을 통해서 적어도 상호 간의 구축에 대한 비용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술 차이 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차이, 즉 유선이든 무선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중심, 즉 남한, 한국의 중심으로 그대로 파악되어 있는 그들의 기술 사이의 관계도를 우리 측면에서 정리하자는 거죠. 그들의 정보가 부족하다,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VoIP고 그들은 PSTN이라면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될 것인가를
ICT 전문가들이 어떤 전담반 형태를 구축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술들을 구축을 해나가는 거죠. 사회를. 그래서 기본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련 장비 리스트는 구체적으로 뭐 알카텔 무엇 이런 식으로 장비 리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담방을 통해서 정보가 우리 측면에서 구축이 되면 우리는 이미 3G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3G를 쓰고 있다면 우리 통신회사들이 갖고 있는 유효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쓰지 못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그 유효 장비들을 향후에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유효 장비 창고로 쓰고자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런 유효 장비들을 통일 대비 나중에 기술 측면에서 이런 장비들은 꼭 필요할 거야. 그렇다면 어떤 창고 형태로 관리하고 그들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과거에 ICT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보이시는 7가지 형태를 흔히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해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백업 디바이스, 그와 관련된 퍼실리티,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것을 인프라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인프라, ICT 인프라라고 하는 곳에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접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거의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처럼 ICT 인프라 공학이라고 하는 개념, ICT 인프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휴먼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ICT 인프라 하면 통신시설 얼마, 무선통신 얼마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ICT 분야의 인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ICT 분야의 인력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접근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ICT는 남한과 북한에서 집중해서 인력하는 인력이 다를 겁니다. 북한은 해커들을 양성하는 인력, 우리는 그냥 기술 개발 인력, 이런 식의 개념의 접근은 아닙니다. 앞에서 보셨던 ICT 공학적인, ICT 인프라 공학적인 측면에서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장비를 운용하는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그것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 그리고 그들을 운영 관리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리고 그들의 망 구조나 장비 간의 관계들을 설정하는 시스템 아키텍트와 인프라 아키텍트가 함께 이렇게 5가지 분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분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래부를 중심, 교육과학으로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를 시켜야 되겠다. 즉 논리적 사고방식, 창의적 사고방식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남쪽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력, 즉 프로그래머적인 인력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살펴지고요. 그리고 국적은 분명히 우리는 노동, 사회주의 노동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오퍼레이터 측면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랜선을 깔고 어떤 대문에다가 랜선을 구축해주는 단순 형태, 약간의 기술력을 포함한 오퍼레이터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이거로서는 단순한 오퍼레이터 그리고 프로그래머 인력으로는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그냥 나열했던 수재, ICT 분야의 수재 양성기관, 중학교, 초등학교, 저희 초등학교에 준하는 수재 영재 학교들도 존재하고 있고, 대학 고등교육기관들이 저렇게 일부 있고, 푸스트까지, 평양, 마비레까지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인력 양성 방향들을 좀 앉아서, 저들은 어떤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남한은 이런 ICT 쪽에서 이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아주 하드웨어적인 ICT 인프라의 정보를 습득하기에 좀 고민했다면 향후 통일을 대비하고 공통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그것들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인력들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력이 구성되는 정도를 파악한다면 향후 통일이 되기든 ICT를 공통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우리가 부족한 점, 저들이 부족한 점의 인력들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나중에 통일 대비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접근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저희들은 많은 보고서들을 통해서 북한의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대단합니다. 인력들은 충분히 수학적인 실력으로 굉장히 개발을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흐른 이 시점에는 다시 한번 그들의 인력 재구성에 대한 재조명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쪽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교육과 공동 연구에 대한 팔로 연계성 확보가 아주 시급히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민간 차원이든 어떤 나라의 전략적인 차원에서든 접근이 필요한 것, 즉 사람을 바라보는 전략, 이것이 두 번째 제언입니다. 이 두 가지 제언이 과연 현 시점에서 가능할 것인가? 첫 번째 제언은 어떤 기술의 디퍼런스 맵을 잘 정의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 발제해 주신 키스티의 김철환 박사님이 통일 대비 남북 ICT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남북 공동 번영과 효율적인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민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관계 등 여건 조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한 남북 간 통합 ICT 인프라 구축 계획이 절실하다. 따라서 남북 간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ICT 인프라 통신은 유선 통신, 이동전화, 인터넷, 또 방송은 TV나 라디오, 또 우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고요. 또 통신과 방송으로 국한하면은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협력 모델의 상징성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을 통해 재원 조달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게 김철환 선임연구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요약이고요. 두 번째로 동일의 김남규 교수님이 남북한 ICT 인프라 구축 방안을 위한 발제를 하셨는데 이 중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남북 간 IT 관련 인프라 구축 격차가 크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 격차가 커질수록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비용 구축과 대한 부담이 상호 간 동질성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 활발했던 남북 기술의 장에서 북한 연구원들 간의 실무 및 기술 교류에서 얻은 작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남북한 ICT 인프라 구축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남북한 ICT 인프라 격차에 대한 명확한 기술 디퍼런스 맵의 정리가 가능한 여부, 두 번째는 남북한 ICT 인프라 구축 전략 내에 사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과 이에 부합하는 교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세 분의 토론자이신 KT의 이기욱 팀장님, 그리고 3.1회계법인의 부대표이신 이태호 대표님, 그 다음에 KBS의 성수 부장님이
각각 주제를 가지고 10분씩 토론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응수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인데. 예, 안녕하세요. KBS에서 온 서홍수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관련 업무나 혹은 요새는 키스티하고도 같이 하지만 과거 방통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저희 김철환 박사님이 제가 또 자문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 안이 하고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다만 현장에서 느꼈던, 역으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방송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지금까지 논의된 바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 몇 가지를 재원 차원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독일 사례를 굳이 들지 않아도 방송이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은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게 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송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소위 말해서 지금도 재밍, 그러니까 월경을 해서 방송을 하고 상호 간의 재밍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서로 방송이 넘어오는 것, 방송이 갖는 효과, 역할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독일 경우도 보면 6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 상호 스피드오버를 허용하자라는 그렇게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 방송 교류는 2000년대 들어서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방송 시설, 장비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프로그램을 산다거나 하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히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그게 자산적 가치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그냥 일상적인 지원은 그닥 남북, 특히 남북 관계 혹은 방송 차원에서 교류협력 차원에서 그닥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송 분야에는 아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프로그램 교류 같은 게 있고요. 프로그램 교류도 몇 가지 형태로 나눠주는데 공동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에다가 제작을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제작한 콘텐츠를 사온다든지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과거에는 세 번째 거에 너무 치중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와도 그것을 남한에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집에 손주들이나 자식들 보면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EBS가 북한에다가 제작 의뢰를 해서 넘어와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교류 차원에서는 지원보다는 제작 능력을 키워서 저희가 반출을 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역사나 문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아까 발표에도 있었지만 초기에 나름 문화적 혹은 영향력이 적은 공동 라디오 채널, 역사나 문화 중심의 공동 라디오 채널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교류가 먼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은 매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도입한 디지털 방송, 그러니까 ATSC 1.0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폐기하고 차세대 방송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을 넘어서 지금 3.0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장점이 뭐냐면 송신 인프라 하나로 남한의 채널 10개 이상을 지금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조 2천억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남한보다 훨씬 많은 TV 채널이나 라디오 채널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직접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저는 일상적인 어떤 기술 교류나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교적 순수 기술은 좀 가치 중립적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그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 혹은 주파수에 대한 논의, 이런 혹은 기술 아카데미를 연다든지 혹은 연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물적 토대가 아니라 휴먼 혹은 방송에 아주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그 사전에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정권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영향으로부터 매우 적게 받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통일이 혹은 통일의 기운 혹은 통일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송 분야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지속 가능성, 하나는 효율성 측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로드맵,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별 로드맵을 짜고 또 그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발표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공동제작센터 혹은 공동방송센터 같은 것들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에 그 중계차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편집기 같은 것들을 지원했지만 그것은 아무 자산적, 지금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아무 자산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대에 서로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채널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동방송 제작 혹은 송출센터가 좀 우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또 공동 라디오 채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종의 그 그거는 지금 대북 방송과 상호 간의 잼밍 거는 그 중파 매체만 하더라도 그것만 이용해도 전국, 남북한 전국을 커버하는 라디오 채널을 별 돈을 안 들이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린다면, 방송 분야에서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사실 1조 2천억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수신기가 차지합니다. TV나 라디오가 차지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은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한 10%를 빼고, 북한에 물론 TV 보급률도 낮지만 그 컬러 TV 사이즈도 너무 작고 아직도 흑백 TV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TV를 보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 시스템 구축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지만 수신기, 그러니까 TV나 라디오 보급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그 98년 이때쯤 LG 삼성이 그 가공업 형태로 북한에다 의뢰를 해서 좀 저가형 TV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그 인가공업이 조금 활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인위적으로 TV를 보급하는 이런 형태를 지향하기 위해서 혹은 방송 통일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신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일상적인 교류, 뭐 이거는 가전업체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지난 10몇 년간 쭉 이 업무를 해오면서 그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뭐냐면, 항상 그 정부나 이런 데서 그 법이나 이런 걸로 상위 조직은 만들지만 그 상위 조직을 그 뒷받침하고 업무를 혹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방통위 산하의 법으로 남북방송 교류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사실 위원만 있고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회의하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하기에 남북방송 교류를 위해서 이런 최상위 기구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그것을 꾸준히 실무적으로 해나갈 그 실무 조직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사실
KBS만 해도 정부 100% 정부 추경 기관이고요. 키스디도 있고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도 있고 이런 정부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실무 조직들은 구성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태호 부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산업위원회 이태호입니다. 왼쪽에 방송 쪽 전문가가 계시고 왼쪽에 통신 쪽 전문가가 계시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회계사하고 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재원조달 이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하신 조문 박사님 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발표 자료는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이제 통일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사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ICT 분야 남북 협력이 꽤 많이 이루어지다가 2009년 7월에 국내 디도스 사태 이후에 IT 협력이 급격히 침체가 되었고, 그리고 2010년 5.14 조치 이후에는 사실상 남북 협력이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 어떤 협업을 논의하는 것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것은 통일 이후의 이야기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연 이 상태에서 남북 협력의 ICT 협력에 대한 어떤 제안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양각 당사자들 직접 마주하고 민의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김철학 박사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재원조달 쪽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자료 9쪽에 보면은 통일 대비 ICT 인프라 구축 방안 추진 계획에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개념을 가지고 통일 이유라는 표현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시고 비용 추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지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을 보고 이제 수통일 방식이 돼서 일국가 일체제로 가는 경우에 우리가 여기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원 조달은 당연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일 비용 차원에서 봐야 되고, 통일 비용에 대한 지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급격한 긴급 사태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국가 일체제로 갑자기 통합되는 것은 오히려 통일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이미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국가 이체제로 갈 거냐, 일국가 일체제로 갈 거냐는 통일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내려야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재원 조달의 베이스가 되는 수요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 하는 것도 연결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 기업들이 또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직접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거주 이전의 분야가 풀린다고 했을 경우에 수요가 전혀 다른 수요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일국가 이체제를 먼저 전제로 한 통일 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통일 비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내용들이 많고, 거기에 지금 당연히 조세 형태가 됐든 국채 발행이 됐든 그런 등등의 정책적인 지원 조달 계획은 여기서 생략하고, 지금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다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서 보면 어떤 것이 좀 더 현실적이냐, 실행 가능한 방안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인프라 투자는 굉장히 대규모 투자고, 그리고 투자 시점과 수혜를 받는 시점의 차이가 좀 커서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수익을 실현하기까지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대규모 투자다 보니까 투자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을 수익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조정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어지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민간 투자 방식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사실 정부가 중간에 조종자 역할을 한다면 재원 조달에서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투자 방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건설과 운영 초기의 위험을 정부가 보조금이라든지 운영기간의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투자비에 대한 리스크를 또 하나 풀어주는 방법으로 자원 개발이라든지 또는 관광 개발 또는 세제 혜택 이런 투자 유인책을 써서 재원 조달 계획과 연계시켜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투자 방식을 원용해서 ICT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양측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와 사업적 리스크를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백업 플랜을 제시해주면서 수입 사업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연계한다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또 국제기구가 자연스럽게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주체로부터 복합적인 지원 조달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김 박사님 우려한 불균형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전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투자계획 수립하는 것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전체 투자를 진행하면서 민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투자는 단순히 ICT 관련 업종뿐만 아니고 투자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활용자에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들이 향후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투자의 리스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장단기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네트워크 수혜자들도 앞단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방송통신 이쪽의 사업들은 사실 초기 투자가 많지만 향후에 이게 또 폭발적인 수익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선정 과정에서 보면 중소기업 그룹들끼리 모였어도 들어오고 이랬던 케이스도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충분히 잘 만들어준다고 하면 재원조달 계획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보여지고 또 우리가 북한의 풍광 광물 자원이라든지 관광 자원들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아까도 방송국 이런 설립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변에 부동산에 대한 복합 개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면 이런 보완적인 활용 방안이 또 하나 재원 조달의 유인책으로도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욱 PT 팀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박사님 발표 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배드 뉴스와 굿 뉴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배드 뉴스에 해당되는 얘기가 뭐냐면 통신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는 이슈에서 항상 맨 처음 등장하고 사실상 맨 마지막에 하게 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일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행정가들끼리 협상가들이 가장 먼저
그 확보해야 되는 게 통신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슈들 중에서 어떻게 이제 남북 간의 통신을 이어줄 거냐 하는 문제는 또 가장 마지막 이슈로 여러 가지 그 허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제 그 좀 통신을 이슈를 접할 때 가장 그 처음 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통신 자체도 그 아까 남북 간의 그 이동통신 가입자 대비 비교 우리나라 남한이 한 5천만이 되고 북한이 지금 한 280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그냥 플랫한 기준으로 이렇게 배수 몇 배, 남한은 북한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또 통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통신은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망의 외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 그리고 이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통신이 이어주는 그 통신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용자 수가 50배라고 해서 사실 통신이 50배만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500배 내지 5000배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통신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보면은 그 남북한 간 ICT 협력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통일 이후에 남북한 간 ICT 협력이 필요한가 하는 이런 제목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북한 간 통신 협력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아주 활발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통일 준비를 위해서, 이를테면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주제를 줄인다면은 통일 이후의 통신 인프라의 그 평등성, 차별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 전까지 통신 사업자로서 또 그리고 정부 기관 관계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 오늘 그 남북한 ICT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그 최종 목적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통일 이후의 통합 비용은 어쩌면은 각 사업자들에게 내지는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통신 단계별로 그리고 통신 방식, 통일 방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그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플레이어들이, 공급자들이 그 여건에 맞춰서 접근해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간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 논의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그 남한 같은 경우는 LTE 4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대충 한 16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남한과 비슷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 근데 그거는 역시 공급자 위주의 그 영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 전화국을 설치하고 전화국 간에 연결하는 광 케이블, 그리고 북한 전역에 수백 개의 지사를 설립하고 그간에 있는 그 인프라, 유무선 인프라를 까는 그 비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데, 정작 그러면은 거기서 ICT라는 영역에서 통신만 떼서 보면은 그렇지만 그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인터넷 안에 끝단에 붙는 디바이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도 통신 인프라 비용 내지는 통신 그 남북 간의 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비용에 산입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도 또 확대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
통신을 주제로 해서 ICT 남북 교류라고 했을 때는 조금 ICT의 범주 내지는 정의를 좀 명백하게 규명을 해야만 거기에 관한 비용 산정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90년대 초반까지는 ITU나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 통신 실태 내지는 인프라 실태에 대한 데이터들이 부실하지만 북한에서 공개를 해왔는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는 북한에서는 그 자기 인프라에 대한 그 자료 공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한 2만 명 정도 14년도 기준으로 2만 명 정도 탈북인들이 남한에 내려와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정작 북한의 통신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북한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이런 북한 평양에서 남한의 통신 상황을 제가 소개한다고 하면은 과연 남한의 통신 인프라를 풀리 그야말로 이 통일 후에 이 입장이 거꾸로 됐다면은 통일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광케이블이 필요하고 하는 걸 갖다가 산정해낼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제공할 수 있느냐, 넌센스죠. 사실 저희 회사에도 저는 남북협력팀장이지만 저희 회사에도 액세스망, 이를테면 이제 가입자망을 점호하는 직원들이 있고 광케이블을 까는 직원들이 있고 각기 전문 분야들이 다 달라서 적어도 라이퍼슨 10명 정도는 데리고 가야 남한의 망 설계를 북한에다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같이 지금 그 북한의 인프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어쩌면은 우리가 게싱이죠, 좀 대부분 추측이나 내지는 그 맨 끝단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용자들의 사용 패턴 이런 걸 통해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네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통일 이후에 만약에 우리 남한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지 이조차도 지금 상당히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 통신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진짜 남북 간의 그 통일 이후의 통신 교류, 그다음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는 통일 전이라도 서로 기술적인 교류가 가장 시급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그쪽 그 전문가들과 우리 전문가들의 유형 무형의 이런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 90년도 말에 신포에 북한 신포에 핵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한전에서 올라갔을 때에 위성망을 통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일본 또는 중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 남한과 연결하는 그런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의정서를 맺기도 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그 정상회담, 그리고 몇 차례에 걸친 그 이산가족 상봉, 그 있을 때마다 사실 대부분 그 저희 광케이블을 이용하든지 또는 그 아까 설명하신 태국 위성망을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게 참 가장 가까운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회적인 루트로 통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입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좀 더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키스리 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 통신 문제는 남한에서조차도 규제가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적용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왜냐면은 남북 간에는 사실 당장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군 주파수 문제, 북한 군의 주파수 문제라든지 남한의 번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통일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냥 열렸다고 하면은 뭐 그냥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통신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그 프로토콜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가 아주 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 붙이면 될 정도로 심도 있게 연구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인프라 구성 문제들이, 인프라 구성은 결국은 이용자가 전제되어야만 인프라가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논의되는 10조, 16조는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그린필드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개활지에다가 통신 인프라를 깐다는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면적하고 인구만 주고 거기에 인프라 까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남한에서 일어나는 통신 투자 방식 내지는 투자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제들이 전부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좀 전제들을 갖고 이 비용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북한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당국 간의 그런 정치적인 합의가 도출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본다면은 지금 북한 지역에 유주 장비를 들이고 간다고 하더라도 바세나르 협약이라든지 미국의 EAR 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국에서 적용되는, 우리나라로 역외 적용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국제기구나 ITU 좀 정치 중립적인 국제기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적으로 좀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천남 박사님하고 김남규 교수님이 요약해서 각 3분간,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3시 40분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3분간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천남 박사님 먼저. 네, 서울시장께서 오늘 같은 장위원으로 제 정책 연구에 참여해주기 때문에 별 말씀 없습니다. 통신 쪽에서는 지금 미리 팀장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비용 산정 부분은 최대한 북한의 현실에 맞춰서 예상이 되기로 해요. 이로 팀장은 대외 훈육부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쪽을 잘 몰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KT, SKT, LGT, 또 부문하고 긴밀 협조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북한에 그 파이버 케이블이 다 깔려 있고 FTTH, Fiber to the Home까지는 아직 깔려 있지 않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입자 선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각 가정에 관로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역시 기존 그 남한 사업자들은 남한의 그 인건비로서 계산을 했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력, 우리 인건비의 약 8분의 1 정도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다양한 방법,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 아까 이 의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통일을 어떻게 디파인 하는가, 중요한 문제로서 역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학문적으로 흡수 통일이다, 무슨 통일이다, 5가지 형태의 통일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방송과 통신 인프라 구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는 가정하기를 북한과 협상, 대화가 가능한가, 아니면 협상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인가, 두 가지 조건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판단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급변 사태, 전쟁이나 이런 긴급 사태에 대해서 만약 망이 다 파괴된다고 하면 그것은 황무지에 다시 깐 상태로 시작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의 망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상태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발표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조에서 약 16조, 그 다음에 최대한 20조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베리에이션이 큰 이유가 다양한 그 가정하에서 최대한 협상이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북한의 저렴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북한의 기존에 구축된 망을 적극 활용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정하는 것만 발제를 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게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키워드로서는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같은 문장에서 보고 어떤 업체화를 통한 상위 조직의 유화,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실무 전담 조직, 성실히 수행 가능한 실무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 그것이 국책 연구 지원 기관이든 어떤 민간 차원이든 그런 내용들을 여기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이 함께 공감해서 저희들이 향후를 위해서라도 운영해 나가야 할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놓쳤던 어떤 통신 인프라가 단순히 장비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건 이제는 저희들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비 지원 외에 과연 어떤 인프라 구성 방안이 있는가의 접근을 단순하게 인프라로 보지 말고 소비자나 이용자 관점에서 있을 통신 전이든 통신 후든 소비자 이용자 관점에서 인프라의 구성 방안을 다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에 적용되는 구제에 대한 방안들, 이런 것도 함께 국제기구들의 여러 가지 제도들도 함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남북한이 ICT 인프라 측면에서
통일 비용을 추후로 줄여나갈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그 일부 섹션 좀 정리를 드리면은 그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그 제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IT 분야에 있어서 남북 협력에 대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라는 걸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민간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ICT 협력 거점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은 벌써 그 지금 오늘이 2015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북한 이 ICT 협력 방안에 있어서 벌써 2000년도에 여기 지금 나와 계신데 우리 당시 그 하나로 통신 그 신윤식 회장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뽀로로 그 만화 영화를 처음 이 북한과 그 개발을 저한테 의뢰를 해주셔갖고 실질적으로 이 뽀로로가 이렇게 그 국민적인 만화 이 캐릭터가 되고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벌써 사실은 교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교류 협력 방안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시작하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환경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15년을 도로 지금 돌려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전환이 좀 되지 않고서는 협력이라는 게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벌써 이런 교육과 활성화돼 있었는데 어느 시점인가 거꾸로 타임머신이 거꾸로 돌아간 그 기분으로 와서 다시 또 이거를 협력을 찾는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좀 넌센스 같은 기분도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2000년도에 우리 하나더 통신 신윤식 회장님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교육을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줄 그런 기업인들과 민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행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각조에 간단한 음료와 스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휴식을 취하시고 20분